교수님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시고 저도 크게 공감을 해서 뭐 비판적인 토론은 아니고 보완하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명 선생님의 발표를 근거를 제시하면 좀 보완을 주면서 더 충실하게 만드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분석을 이제 많이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부분은 큰 틀에서 이제 우리 감은 좀 잡았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는 조금만 더 세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보완하는 쪽인데 제 토론문 2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경준 교수님이 그 선거제도와 복지 관련해서 이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한번 직접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하고 같이 2013년 2월에 19대 국회 이제 의원들에게 물어봤던 겁니다. 이게 개원하고서 그때가 일단 개원하고 몇 달 안 되는 요 시점인데요. 2013년이면 여러분들 2010년부터 무상복지를 갖고 근데 지방자치에서 무상급식에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그 1년 후에 산무정책, 무상복지 시리즈 민주당이 했고 지방선거 넣었고 그 큰 흐름 속에서 열렸던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지가 바람이 거셌던, 그리고 이해인가요? 박근혜랑 문재인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하여튼 그때는 복지반이 거셌을 때의 국회의원들의 응답입니다. 저는 선거제도의 그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선거제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따로따로 물어본 겁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던졌어요.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있는데 하나만 제가 갖고 온 건데, 만약에 두 개의 정책 문제 중에 하나만 집중해야 된다면 당신 의원님은 재선을 위해서 어느 쪽에 집중해서 의정활동을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보시면 이제 지역구, 거기 뭐 빈곤복지랑 지역구 관련 공약, 지역개발이든 지역구 관련 공약하고 두 개 맞대면 한 걸 보시면,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관련 공약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57.1%. 반면에 비례대표 의원들은 빈곤복지 재분배 문제에 힘쓰겠다가 70.4%.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가 자기 재산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같은 국회의원이지만 어떤 거로 자기가 선출되느냐, 의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역점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원초인데, 개원 중후반으로 가면 비례대표 의원들도 지역구랑 똑같은 대답이 나온다고 그래요. 다른 얘기가. 왜냐하면 기반한 소선거구 제도가 사실은 의원들의 행태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그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복지 문제에 아무 관심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제인 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국회의원 하신 얘기하면서 단독정부라는 거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거기에 보면 단독정부라는 얘기 대통령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지역구 의원들하고 달리 전국선거를 펼치잖아요. 그래서 소소한 지역개발보다 사실은 전국에서 어필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갖고서 대결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보 문제가 당연히 그런 거고요. 성장 문제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전체에게 힌트를 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공공복지도 그래서 빠질 수 없는 메뉴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거기에 친복지 대통령이고, 우리나라 사실 대통령이 복지를 많이 하죠. 의원들보다는. 그렇게 되는 거, 하다 보면 보수적인 대통령이 사실 복지 문제를 소홀할 수 없습니다. 뭐 박근혜도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경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는 다 전국선거니까 전체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공공복지 얘기하지만 증세 문제 발목 잡힌 건 대통령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단 한표, 아까 책임성 얘기도 하고 뭐 인지성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거중요하건대는 단 한 표 차이라도 지면 끝인 거예요. 단 한 표 차이라도 지면 끝입니다. 복지에서 그러면 중산층의 행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혹은 뭐 중도층이라고 부르는 중도층이라고 불러도 그 중산층이라고 불러도 그들이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붙냐가 선거를 결과에 좌우합니다. 중산층 입장에서 혹은 중도 입장에서 복지 받을래 세금 올릴래 하면 복지 안 받고 세금 올리지 마에 더 쏠립니다. 세금 내면서 증세할래? 그런 사람들이 안 하는 쪽으로 하거든요. 중산층들, 중도층들은 더 그게 큽니다. 즉 중산층들 혹은 중도층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하게 되면 그들이 약간 우로 해서 우로 올라간다 이러면 좌측에 있는 대통령, 친보수 대통령은 대통령 못하는 거예요. 1%, 한 2%만 빠져도 1%만 빠져도 선거가 결과가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복지는 하는데 증세는 안 하겠다고 하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 아닌 공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상. 문제는 달랐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복지하겠다 했지만 증세 문제는 크게 부각을 못 시킵니다. 그리고 한다고 한 게 뭡니까? 표밭은 건드리지 못하니까 법인세, 대기업 조금 하고 부유세 조금 한다고 해서 최고 소득세 90% 국민들은 아무 세금 안 올라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다란 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 발전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정치제도가 만들어내는 어떤 정치 공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페이지에 이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건데 그냥 한번 결과적으로 하나만 증거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22페이지 증세 문제에 있어서 복지해준다 그러면 다 지지하죠. 복지하는데 실효발산은 없습니다. 설문조사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조사 결과가 거기 있습니다. 검은 게 그거예요. 복지 확대하는 걸 동의하느냐, 지지한다.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지지가 49.7%, 반대가 14.8%네요. 검은색. 그런데 질문을 바꿉니다. 증세를 수반한 복지 확대에는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면은 같은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지지가 아까는 그냥 단순 복지 확대는 49.7%였는데 증세를 동반한 건 27.1%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반대한 거, 복지 확대에 반대한 게 14.8%로 작았었는데 증세를 수반한 복지 확대에 반대하는 건 39.5%로 뛰어요. 즉 이제 이 세금 문제가 들어가면 지형이 바뀐다는 건데 그게 가장 수익폭이 큰 것은 중도층, 중산층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세 얘기하면서 복지를 선거 전에 더 얘기하거나 그게 뭐 하긴 참 어렵다라는 거를 우리 제도가. 근데 아까 비례대표제인 경우에는 생각해보세요. 증세가 필요하면 증세를 얘기하거나 증세 정책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다수대표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1% 지면 다 전부라고 그랬잖아요. 비례대표제에서는 1%를 옛날보다 못 받았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1%만 안 되는 것 뿐이에요. 비례대표제에서 20%, 30%를 득표했으면 국회에서 30%의 의석을 갖지 않습니까? 비례니까. 근데 증세하고 막 이래가지고 인기가 떨어져서 30%였는데 20%로 줄었다 그래요, 지지율이. 그러면 국회에서 30% 가졌던 걸 20% 갖는 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만약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나 대통령제면은 지지율이 10% 빠지면 아마 다 질 겁니다, 그냥. 다 져서, 국회에서 그냥 의석이 거의 없어지거나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세나 비인격정을 못 쓰는데, 비례대표제에서는 그 충격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기본 방향은 다수대표제보다 비례대표제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도 아까 모델에서 정당이 두 개일 때 다수제랑 소선거구제랑 비례대표제일 때 어떤 조합이 되냐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요번에 조금 비판적으로 말씀드려야겠네요. 비판적으로는
다수대에 있어서 양당제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제에서는 당 두 개가 나오기가 어렵고 당이 쪼개집니다. 되게 많이 쪼개져요. 소위 말하는 다당제가 되는 경우인 거죠. 다당제가 되는데 다당제는 공공복지,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보편적으로 받는 그 공공복지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당제가 극심할 경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의회에 당이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큰 당들이 한 두네, 세네 개 이렇게 있고 조그만 정당 몇 개가 있어갖고 연합하는 경우가 온건 다당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태리나 뭐 이런 나라처럼 당이 막 수십 개 막 1인 정당도 있어요. 국회의원 1인 정당도 하는 이런 데서는 생각하면 소선거구제에서 300개의 지역구 의원들이 지 나름대로 다 국고 그 공유지라고 하는 예산 있잖아요. 국가 예산을 갖다가 자기 지역에 개발해갖고 자기 표 얻으려고 다 뜯어먹는 거. 300명의 의원들이 뜯어먹는 식인데 만약에 당이 한 30개, 40개 되는 국회라고 하면 30개, 40개 정당들이 자기 지지 계층이나 지지 지역이나 지지하는 집단을 위해서 국고를 막 뜯어먹는 30개, 40개 하이에나들이 뜯어먹는 형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지란 이름을 대더라도 굉장히 찢어진 복지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온건 다당제를 만들지 않으면 비례대표제는 망합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온건 다당제를 그럼 만드는 방법은 뭐냐?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문턱이라는 것을 높이는 겁니다. 여기서 문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나라도 비례대표 때 3% 이상을 받아야 국회의석 배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소 국민들로부터 3%의 지지를 받는 정당만이 의회에 진입해서 의석을 나눠 갖는 거죠. 그 문턱이 낮아지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지금 얘기하는 건 2%로 낮추는 겁니다. 2%만 먹으면 국회 다 진입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유럽의 나라, 스웨덴 4%입니다. 그 문턱이. 4%예요. 독일? 우리가 맨날 독일형으로 하자고 하면서 그거는 왜 안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은 5%입니다. 문턱이 5%여서 실력 있는 정당만 국회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작은 정당은 다 그렇게 해야 비례대표제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지금처럼 2% 해도 별의별 정당도 다 이 집단들 다 의원 들어가고 하면 의사결정도 잘 안 되죠. 다 뜯어먹죠. 이걸 안 하니까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비례대표들에도 디테일이 중요하다. 그 문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런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증세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증세, 근데 복지하려면 어쨌든 돈이 필요한 거니까 그거는 그렇죠. 또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4페이지. 표 2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보면 이제 5대 세목을 해놨어요. OECD에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소비세. 소비세는 이제 부가세랑 개별 소비세가 합쳐진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혹은 사회보장세라고 부르는 사회보험료입니다. 요게 5대 세목이라고 합니다. 5대 세목. 사회보험료는 보험료인데 무슨 세금이냐 해도 이건 세금이에요. 강제로 받는 겁니다. OECD에서 세금으로 봅니다. 사회보장세라고. 또 5개 세목입니다. 이게 거의 한 90, 어느 나라나 97%, 8% 다 차지해요. 나머지가 이제 어쨌든 이 5가지 항목에서 우리나라가 세수를 잡은 거가 GDP에서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소득세 보시면 4.6이라고 되어 있죠. 4.61%. 이게 뭐냐면 소득세로 걷는 게 걷어놓고 보니까 GDP의 4.62%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면 그 OECD 평균하고만 보죠. 평균하고만. OECD 국가들 평균하고 보면 OECD 국가들은 소득세 걷어놓고 보니까 각국 GDP의 평균 8.44% 정도 지금 소득세 걷는데 우리는 4.62%. 그러니까 조금 걷네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법인세, 우리 법인세 뭐 안 낸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OECD 국가들은 걷어놓고 보니까 2.8%인데 우리는 3.5, 3.6%. 우리가 법인세 훨씬 많이 걷습니다, 지금. 재산세도 우리 안 걷는 줄 알았는데 OECD 평균에 비해서 보면 우리는 3.4% 걷고 얘네들은 OECD 다른 나라도 2.9%밖에 안 걷고. 물론 이제 고유세냐 뭐 거래세냐 이런 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소비세 분야도 우리가 좀 적게 걷네요. 그러나 뭐 그 차이는 OECD 평균보다 크지는 않은.
사회보험료 보시면 사회보험료도 우리가 OECD 평균보다 적게 줬네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증세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원칙으로 따지면 일단 작은 세목에서는 막 10% 20% 올려봤자 파이 커진 총량 커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일단 큰 세목을 좀 건드려서 큰 세목에 한 작은 퍼센티지를 올리는 게 효과가 크겠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 OECD 다른 나라보다 적게 걷는 세목을 좀 건드려서 거기서 좀 증세를 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 기준을 조합해보면 딱 그래요. 소득세, 소비세, 사회보험료입니다. 돈이 많이 나올 구멍하고 OECD보다 적게 걷는 게 소비세, 소득세, 사회보험료입니다. 법인세 뭐 더 걷을래야 더 걷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볼 때 경제 문제도 있고 이미 많이 걷고 있고 또 워낙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고요.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많이 걷고 있고 규모도 작고 그러니까 일단 큰 거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소득세, 소비세,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는 저는 증세하는데 사회보험료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난 좀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사회보험료야말로 그게 복지목적세입니다. 복지목적세가 사회보험료예요. 노후보장 얘기하면은 국민연금 강화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건드릴 수 없어요. 유럽은 다 20%입니다. 일본도 18.5%예요. 우리 9%예요. 그거 갖고 뭘 더 노후보장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료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육아휴직 수당이든 뭐 이런 거 할 때 사실 지금 뭐 부모보험 얘기가 나와서 좀 부모보험식으로 독립해서 좀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복지 목적세인 사회보험료를 활용해서 보장성 강화와 함께 사회보험료를 인상을 하다. 그럼 이렇게 하죠. 아니 사회보험에 가입 못된 사각대사는 어떡하냐. 한 30% 됩니다. 그럼 70%가 잘 되면 좋지 않아요? 일단 70%는 잘하고 30%는 거기다가 이제 그건 조세 다른 우리가 얘기하는 증세 갖고서 어떻게 해야겠죠. 30% 때문에 70%에 모르겠다고 하면은 이 70% 어디로 가냐면 민간으로 가. 민간보험이 아닌 겁니다. 개인보험. 민간보험 들면 됐지 뭐. 민간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사회보험보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몫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 다 월급 주고 쓸 거 같아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돈 내고 효율적으로 내가 복지 안전망을 확보하려면 저는 사회보험이 낫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가 되겠죠. 소득세 큰 덩치 하면 전 소득세는 건드리지 말자. 그게 정답이에요. 건드리지 말자는 뜻은 뭐냐면 뭐 세율 같은 걸 조정하거나 새롭게 뭐 단계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냥 문제가 안 되게 그냥 두자. 그냥 두자. 그러면 뭐 거긴 세금 안 오르지 않냐. 그래도 어느 세목보다 빨리 오른다. 세수가. 소득세는 누진구조다. 누진구조라 하면 내 명목소득이 올라도 나는 연세점에서 어느 순간에는 탈출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10%대 소득 구간, 세율 구간에 있다가 15%가 되고 15% 세율 구간에 있다가 20%가 되고 실제 소득이 안 늘어도 명목 소득만 늘어도 그걸 이제 텍스 비욘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득세 가장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3% 늘으면 3%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소득세 수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걸려도 6%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누진세 부족 때 상당히 사람들이 올라가요. 그걸 한 10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세수가 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늘게 하려고 과표 조정을 하는 거죠. 물가 상승률에 맞춰가지고 소득 구간 과표를 점점 이렇게 좀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세액 부담이 안 되게끔 해왔던 게 이제 그동안의 그거였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 과표 조정하지 말고 그냥 가만 두면 큰 정치적 저항 없이 소득세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득세 수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자기 소득이 어떻게 되든 늘어나면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뭐 큰 저항 없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이제 좀 명시적으로 해야 될 건 전 필요하다면 소비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거.
지금 우리가 증세 얘기하면서 뭐 정의로운 세금, 세제, 뭐 증세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건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경제 활동에 악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분명히 주거든요. 경제 판단에. 집 살 때도 세금 갖고 고민하고 하는 것처럼 기업가도 마찬가지고 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세금 문제 어떻게 할까 이 굉장히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영향을 아주 크게 주는 게 세금입니다. 근데 이게 세금이 높거나 뭐 저거 하거나 할수록 누진 구조가 너무 많거나 뭐 하여튼 뭐 이러면 직접세 부분에서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나쁠 수밖에 없어요. 경제가 잘 안 되면 복지국가 못 합니다. 물적 토대가 있어야 뭐 복지하던가 말던가 하지. 그래서 경제 성장이 돼야 증세도 되는 거고요. 가만히 앉아서 경제 성장이 높아야 세금도 더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세금도 올리려면 또 고용도 되려면 고용이 잘 돼야 복지 부하가 줄 거 아니에요. 복지 요구하는 사람들이 적을 거 아니에요. 경제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파이가 커져야 그거 갖고서 일부대학 복지를 하는 거고. 그래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세개혁은 저는 아무리 정의란 일은 그거 말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려면 소비세가 가장 경제에 뉴트럴한 중립적인 세금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소비에 관한 거니까. 명시적으로 하자면 소비세를 건드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딴 것보다 조세저항이 작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10%포인트인데 유럽 가면 다 20에서 25%거든요. 유럽 복지국가들이 간접세를 많이 활용을 하죠. 복지를. 왜? 역진적이라고 이런 생각도 하지만 결국엔 이렇게 돈 걷어서 복지를 하게 되면 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빠진 사람, 소득이 없는 사람, 어소득자,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즉 돈을 안 걷어서 복지 안 하는 것보다 이 부가세나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세를 걷어서 복지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효과가 복지 효과가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세는 지금 성역화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어느 정도는 지금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2%포인트만 올린다. 10%인데 2%포인트 부가세 부분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매년 15조, 매년 15조의 순증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세 부분은 사회보험료 활용하고 소득세는 그냥 두고 그래서 이제 자연 증가분이 높아진 걸 활용하고 소비세는 좀 건드리려면 조금 명목적으로 퍼센트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